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데드니얼 브랜드의 자존감의 6기둥.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존감을 결정짓는 요소 이 6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둥은 의식하면서 살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건 자신이 지닌 능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행동과 목적, 가치, 목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며 자기가 보고 아는 것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다,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경험해보고 또 아는 대로 행동까지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알고 거기에 따른 학습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에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행동을 하는 것까지, 그게 모두 의식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의식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몰입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식적인 삶이란 현실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죠. 현실은 외부 세계, 이런 바깥에 있는 세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나 소망, 감정 같은 이런 내적 세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식한다는 것은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중독이에요. 현실에 있는 무력감이나 고통의 핵심 감정을 이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이나 고통을 줄이는 게 중독의 방식이죠. 자존감이나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중독에 취약해져요. 문제는 이제 중독이 되었다고 해서 불안과 고통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중독 상태일 때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불안과 고통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밑바닥에 검은 안개처럼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단은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편도체가 비상 막 이런 걸 외치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증상이 신체의 증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이럴 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경직된 근육에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주면 조금 더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하게 감정을 느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저자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문장 완성 연습입니다. 이 문장 완성이라는 게요, 이 앞줄이 적어져 있고 뒤쪽 완성을 제가 하는 건데 의외로 내 문제에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신과에서 검사를 할 때도 문장 완성 검사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 3번 정도 검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완성했던 내용도 다 달랐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선생님들의 반응도 다 달랐던 것 같은데, 이 문장 완성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하지만 엄청 큰 효과를 사실은 나타내요. 자기 이해, 자존감, 자기 효능감 이런 걸 향상시키는데 더없이 훌륭한 도구라고 저자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장에 이렇게 줄기가 적어져 있고 이 뒤에 말꼬리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걸 할 때 고민하고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만 보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검사 받을 때처럼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볼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적어 내려가면 돼요. 바로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적는 게 중요하죠.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걸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일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그 나머지는 거의 막 재앙 수준으로 무의식적이기도 해요.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삶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을 주시해야 돼요. 거기를 가장 주목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고통과 좌절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 자기 효능감이 가장 떨어지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관찰하고 의식하는 거. 이렇게 내 자존감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의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존감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받아들이기,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은 나 자신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실은 더 원초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성이나 도덕성 이전에 우선 자기 긍정 행위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긍정이 되는 것을 말을 하죠.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나의 몸, 나의 생각, 감정, 꿈,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설령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질투심이 좀 나는 건데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오늘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고 수용을 하는 거죠. 이 자기 수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조차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누가 그 감정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봐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 나 스스로에게 친구가 돼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친구가 된 마음으로 네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니? 너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니? 라는 이런 내적 동기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불쾌한 행동이 이렇게 일어난 맥락에는 언제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낸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만큼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는 부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 들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고 느낀다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어? 뭐라고 하면서 감정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억누르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어요? 굳이 중요한 건 내 스스로에게까지는 숨기고 감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포함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그래서 못하는 경우인데 나를 너무 돋보이게 하거나 내가 홀로 남겨지게 될 상황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하는 일도 사실은 잘 못하게 돼서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만 해도 조금 더 나은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존감을 위한 기둥, 세 번째는 자기 책임지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다스리는 통제라는 거예요. 이 자기 책임은 자존감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존감을 반영하는 어떤 지표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 책임을 실천을 하려면 나는 내 욕구를 성취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타인을 대하는데 내 태도에 대한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책임이 있다. 내 의사소통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의 행복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삶의 가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나는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라는 나의 책임, 내가 갖고 있는 책임들을 인식을 해야 되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한 선택과 그런 행동이 근원이 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회피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또 자존감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하는데 나 말고는 나를 구하러 올 사람, 어떤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워주는 왕자나 나를 도와줄 흑기사, 이런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 아무도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존감을 위한 네 번째 기둥은 자기주장하기예요. 이 자기주장은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거나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적 교육을 받고 자란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지금처럼 갑질이라든지 막 이런 배제와 차별의 문화가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는 사실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면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죠. 또는 이제 다른 사람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 기분에 맞춰서 달래려는 거.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직접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단순히 이런 어느 단체, 어떤 곳에 소속되려는 마음에서 내 주장을 감추거나 덮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는 기꺼이 나 혼자 힘으로도 설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힘으로 설 수 있어라는 그런 의지. 좀 솔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냥 그럴싸한 사람으로 괜찮아 보이게 포장하지 않겠다는 걸 거부하는 것. 그런 의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실천한다는 거는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됨으로써 받는 어떤 안정과 인정, 이런 걸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로 볼 때는 자존감이나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면 정말 위험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거절이나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자기 주장의 결여는 좀 뚜렷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내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죠. 뭐 굴복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포기한다거나 뭐 어떤 뭔가를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그냥 잊어버려요.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존중감이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중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자기 주장의 연습도 꾸준히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을 위한 이제 다섯 번째 기둥은 목적에 집중하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란 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목표를 달성해서 필요한 행동을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삶과 자기 책임은 상당 부분 이렇게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둘 다 직접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목적에 집중하면서 살려면 일단은 목적을 찾아야 되겠죠. 크게는 자기 삶 전체를 위한 가치와 목적이 있기도 할 거고 또 작게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무언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크고 작은 목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올바른 목적,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려면 우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성취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방법이 지금 적절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지, 또는 내가 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방향이나 어떤 전략이나 목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행동을 또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려면 결국은 자기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훈련이란 특정한 과업을 어떤 일을 하나 수행할 때 차츰 자기 행동을 하나에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걸 말을 해요. 이 자기 훈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일수록 삶의 어떤 도전 과제에 부딪히면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하면서 나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과도 낮아지고 자기 효능감도 함께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좀 더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거고 자기 효능감도 당연히 높아지고 그렇게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번째 기둥은 바로 자아 통합하기입니다. 자아 통합이란 개념은 이제 이성이나 나의 신념, 기준, 어떤 믿음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 걸 말을 하죠.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아와 이성이 분리가 되는 거죠.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믿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도 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주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존감의 엄청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 양심 없는 행동을 나만 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죄책감은 내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자아통합이 안 돼서 이루어진 죄책감 말고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은 부당한 죄책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삶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보통 탓을 하게 돼요. 보통은 자신 탓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못하게 막았더라면 내가 이걸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식으로 뭐뭐 했더라면 내가 뭔가 행동을 바꿨더라면 하는 이런 죄책감,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죄책감은 이렇게 효능의 환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환상, 이런 걸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환상이냐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죄책감을 갖고 나를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는 게 있죠. 이렇게 자존감을 우리가 지키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책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지 않고 책임이 없다면 비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말 걸 그랬네 라는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자아통합이나 뭐 이런 실천의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은 현실에서 도피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자아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5가지의 요소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서로 다져져 있어야 되죠.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해요. 나다니엘 브랜든이 말한 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이 6가지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인과적인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수록 나의 정신을 더 믿게 되고 나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자존감을 또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몸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처럼 조금씩 계속해서 노력을, 습관처럼 매번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 말고 외부적인 힘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근육량을 키우는 이런 편법, 이런 건 자존감에서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단단한 자존감이 아니라 분명히 가짜 자존감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사실은 한 겹 한 겹 이렇게 자존감을 쌓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 노력들은 우리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고 살면서 더 이렇게 순간순간 더 많은 것들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 설령 이렇게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훌륭한 방식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이렇게 잘 돌보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잘 돌보며 살아가시는 기회, 그렇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자존감의 6기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떠셨는가요?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이렇게 단순한 6가지 뭐 이렇게 집어서 좀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장 연습은 제가 따로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적어놨으니 설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